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게놈을 어떻게 해독을 했고, 또한 해독된 게놈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2000년 6월 26일에 그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게놈이 완성되었다. 그 당시는 초안인데요. 초안이 완성되었다고 공표를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 게놈 해독을 했던 과학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3년에 최종본이 완성돼서요. 결국은 13년에 걸친 인간 게놈 그 해독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작업은 거의 대부분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에서 시도가 되었었고요. 13년이라는 오랜 기간과 함께 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연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빌 클린턴이 발표를 할 때 과학자가 미국 국립보건원의 원장 한 명은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셀레라라고 하는 그 벤처 기업의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그 연구 책임자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 즉 인간 게놈 해독 과제가 두 기관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차이를 지금 게놈을 해독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게놈을 해독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람의 염색체 안에 있는 DNA는 무척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와 같이 긴 염색체들을 이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요. 그리고 또 쪼개고 더 잘게 쪼개고 그래갖고 이 조각들을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갖고 다시 하나의 염색체로 복원을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어떤 사진을 먼저 찍고 거기에 그 사진을 뭐 1000개, 2000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서 퍼즐로 만들고 그걸 막 흐트러뜨렸다가 다시 퍼즐 조각을 맞춰서 하나의 사진을 완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DNA는 워낙 길고 복잡하고 그 안에는 또 염기가 4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조각을 냈을 때 이 퍼즐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퍼즐 중에서 매우 맞추기 어려운 것이 그냥 파란 하늘이나 어두운 밤에 밤하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진으로 만든 퍼즐을 맞추기가 무척 어렵죠. 그거와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H,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거의 10여 년 동안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렇게 큰 염색체를 자르고 난 다음에요. 이 자른 염색체 조금 작은 사이즈로 조각을 내고 나서 이것들을 각각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잘게 쪼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잘 맞춰지지 않는 조각이 있더라도 최소한 그 조각이 이 큰 조각에서 나왔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매우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거의 10년 이상이 걸려서 이 3조 원이라는 돈을 미국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이냐. 너무 오래 걸린다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죠. 그 와중에 셀레라라고 하는 기업, 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이 세운 벤처 기업인데요. 그 기업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대신 처음부터 큰 염색체를 매우 작은 이런 조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조각에서 바로 큰 덩어리로 조립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만이 개발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작업들을 2년 만에 마치겠다라고 했고요. 실제로는 1년 반 만에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 게놈, 사람 게놈 가지고 NIH라고 하는 국가기관과 그다음에 셀러라고 하는 기업체가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은 이 경쟁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두 기관의 연구 방법과 결과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마침내 2000년에 13년 뒤에 시작한 지 13년 뒤에 사람 게놈을 해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게놈을 다 읽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는 다 이렇게 ATGC가 반복되어 있는 염기 서열입니다. 그래서 이 서열 갖고 암호를 해독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암호를 해독하는 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표를 가지고 이걸 3개씩 이렇게 끊어서 해독을 해서 아미노산들로 예측을 하고요. 이 아미노산들이 또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이고 기능은 무엇일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사람의 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그 성능이 좋고 용량이 큰 그런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가 대신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람의 그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이와 같이 유전자를 예측하고 또한 유전자의 기능을 예측을 해서 우리 그 사람 몸에 있는 게놈이 과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 매우 다양하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얼굴의 모양, 키,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요. 언어 능력과 하다못해 질병과 관련된 그런 형질들이 다 이와 같은 염색체에 다 존재하고 그런 형질들에 관한 유전자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형질의 설계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러면 결국 우리 사람의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내가 어떻게 생겼고 나의 키가 얼마나 되고 나의 지적 능력이 어떻고 내가 병에 잘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와 같은 형질들은 결국 엄마하고 아빠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형질은 게놈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환경이 다르면 그 같은 유전자로부터 발현되는 형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 능력이라든가 암의 발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노력을 하거나 또는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암도 더 잘 생길 수 있거나 덜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언어 능력도 뛰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음악적 재능 같은 경우에는 게놈의 영향이 훨씬 더 크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형질의 경우에서는 게놈과 환경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형질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독된 사람의 게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바로 이 질병과 관련된 분야를 우리가 이 게놈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또 진단할 수도 있고 또한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대장암이나 난소암, 유방암과 같은 이런 몇몇 암과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떤 질병들의 경우에는 그런 질병과 관련된 또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전자들이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환자 또는 특정한 사람의 게놈을 해독한 다음에 이런 유전자들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질병에 얼마나 더 잘 걸릴 수 있는지 또는 위험성이 얼마인지 등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우리의 게놈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케이스는 바로 폐암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폐암은 여러 가지 암 중에서도 치료하기가 매우 힘든 암이죠. 물론 이 폐암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가 개발되어 있고요. 그것도 다양한 종류의 항암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항암제를 갖고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어떤 환자는 항암제에 반응을 잘해서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환자는 항암제를 맞아도 별로 진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항암제들을 섞어서
칵테일처럼 만들어 갖고 환자에게 투여를 하죠.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칵테일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항암제는 한두 개밖에 없을 텐데 여러 가지 다양한 항암제를 투여받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폐암이라고 해도 폐암이 걸리게 된 원인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요 특정 유전자가 잘못이 돼 갖고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돼서 폐암이 걸린 거거든요.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런 크리소티닙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상대적으로 잘 듣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B의 경우, C의 경우는 또 그 폐암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종류도 다르고요.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항암제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환자의 게놈을 해독해서 그 중에서도 폐암과 관련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나 정보를 파악을 한 후에 어떤 타입인지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맞춤형의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 치료 효율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감소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 게놈의 유전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런 그 유전자를 정보를 가지고 질병을 예측하거나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를 유전자 치료라 합니다. 유전자 치료는 1990년대 처음 시도가 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그 연구 방법과 활용 방법이 더욱더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놈 편집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 치료 방법입니다. 이 게놈 편집에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유전자 가위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가위. 이건 단백질인데요. 이 유전자 가위의 역할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유전자가 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하면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면은 병이 나는 그런 경우에 어떤 특정 부위를 유전자 가위가 와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일부 DNA의 염기 서열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표적 유전자는 한번 잘랐다가 다시 붙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문제가 생겨갖고 이 유전자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표적 유전자를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표적 유전자는 원래는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일부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유전자 가위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자르고 이 부위에 정상적인 DNA 염기 서열을 이렇게 삽입시켜서 이렇게 유전자를 이상 부위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게놈 편집이라는 방법으로 유전자 치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즉 이게 DNA이고요. 요 부위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부위고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위가 바로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 유전자 가위의 이름은 좀 길지만 크리스퍼인데요. 크리스퍼.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는 그 유전자 가위입니다. 크리스퍼이고요. 이 크리스퍼가 와서 이렇게 잘라주는 그 모식도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퍼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유전자 부위에도 가서 잘라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함부로 자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하냐면 가이드 RNA라고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조그마한 RNA 분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RNA가 먼저 잘라야 할 곳을 가서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이 크리스퍼를 부릅니다. 여기 와서 여기를 잘라라. 그러면 이제 크리스퍼가 와서 이렇게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드 RNA를 조절을 하면 유전자 가위를 우리가 원하는 게놈의 어느 곳에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슈퍼 근육돼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의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만든 건데요. 이 돼지나 소나 또는 사람에는
마이오스테틴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우리 몸에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유전자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좋다고 해도 근육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돼지에다가 유전자 가위를 집어넣었는데 그 유전자 가위가 어디를 가서 작동을 했냐면 바로 이 마이오스테틴 유전자 부위를 가서 이 마이오스테틴 유전자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는 일반 돼지보다도 근육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20% 이상 생성합니다. 20%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근육이 많이 생겨서 살코기가 훨씬 많은 돼지입니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우리랑 달리 기름기가 있는 삼겹살을 싫어합니다. 목살과 같은 그런 살코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뭐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 소가 마치 피트니스 센터를 가서 아주 열심히 근육 운동한 소처럼 이렇게 근육이 울끈불끈하죠. 바로 이와 같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만든 생물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아주 난치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황반변성은요, 대부분은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망막입니다. 즉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이죠. 근데 그 망막 중에도 황반은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상이 맺히는 중앙 부위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 중앙 부위에 쓸데없는 이런 혈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우리의 시야를 막아서 마치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점점 커져갖고서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황반변성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단지 그 속도만 조금 늦출 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자가 또 최근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생쥐의 눈에다가 레이저를 쏘아가지고서 혈관을 생성시키게 해서 황반변성을 만들게 한 다음에요. 이 눈에다가 유전자 가위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유전자 가위는 어떤 유전자 가위? 어디로 가냐면 혈관을 만드는 유전자를 찾아가서 혈관을 만드는 유전자만 파괴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 망막에서 새로운 혈관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황반변성 부위가 엄청 축소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생쥐를 대상으로만 실험을 했지만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조만간 사람한테 적용이 되면 완치가 안 됐던 황반변성을 아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게놈, 해독된 게놈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질병의 예측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 사람의 게놈에서 벗어나서 우리 생태계에 존재하는, 우리 환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DNA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메타게놈 분석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이건 바로 우리 사람의 장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장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단순하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소화기 질환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염증, 치매, 우울증, 고혈압, 당뇨와 같이 아주 다양한 질병과 질환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뱃속이 튼튼해야 이와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메타게놈 방법을 이용해갖고 우리 뱃속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들의 DNA를 다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이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게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데 우리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그 게놈의 양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사람의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게놈을 분석을 해서 어떤 미생물들이 유용한 미생물인지를 분석하고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을 따로 배양을 하거나 또는 그런 미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습니다. 이런 걸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산균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소화만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바로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메타게놈, 게놈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유전자의 정보를 해독하는 게놈이
연구가 많이 활발하지만 또한 최근에는 유전자에서 나온 RNA,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에 대한 연구들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국은 이 게놈 연구 이후에 포스트 게놈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정보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유전자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이게 바로 가장 전형적인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IT 공학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와 그래서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그다음에 IT가 접목되어 있는 바이오 생물정보학 바이오 인포메틱스도 아주 유망한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람의 게놈의 해독 방법과 그리고 게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